죽여버릴 거야. 해리가 듣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사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가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 그리고 괴물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이야기해볼까요? 차별의 언어가 공포가 되는 순간, 노리스 부인이 굳어있던 벽, 그 위에는 핏빛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비밀의 방이 열렸다. 후계자의 적들이여 조심하라. 영화에서 이 장면은 공포영화처럼 연출됩니다. 어두운 복도, 핏빛 글씨, 굳어버린 고양이. 시각적 충격이 강렬하죠. 하지만 책에서 더 무서운 건 그 글씨가 아니라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드레이코 말포이죠. 다음 잡종은 누구일까? 말포이는 웃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기고 있죠. 왜일까요? 이 공포가 자신을 향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밀의 방이 열렸다는 건 말포이 같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들이 오랫동안 속으로 믿어왔던 순수 혈통이 우월하다는 믿음이 드디어 힘을 얻는 순간이라는 거죠. 말포이는 헤르미온느를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욕설이 아닙니다. 먹을 출신 마법사를 비하하는 말이죠. 영화에서는 말포이를 공격하려다 망가진 지팡이의 역공을 맞고 민날팽이를 토하는 론이 웃겨 이 단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책에서는 론의 분노가 직접적으로 그려져 있죠. 롤링 여사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차별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잡종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사회에서 후계자의 적이라는 협박은 그저 시간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해리는 이 순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호그와트의 공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비밀의 방이 뭔지 후계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헤르미온느는 당연히 도서관으로 향하고 해리와 론을 끌고 가죠. 하지만 정작 정보를 얻는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입니다. 바로 빈스 교수님의 수업에서죠. 영화에서는 단순 조연을 추가해 설명하기보다는 맥고나걸 교수님이 비밀의 방의 전설을 설명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교수님들의 설명에 따르면 마법학교 창립자 4명 중 1명인 살라자르 슬라데린이 순수 혈통이 아닌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했고 결국 학교를 떠나면서 비밀의 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의 진정한 후계자만이 그 방을 열어 그 안에 끔찍한 것을 풀어 학교 안의 적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 전설이 조금 더 복잡하게 다뤄집니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전설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도 비밀의 방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질까요? 이 전설이 사실이어서 살아남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전설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롤링 여사님은 책에서 헤르미온느를 통해 전설과 사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역사는 누가 쓰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살라자르 슬라데린의 이야기는 누가 전했을까요? 그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체계가 되었죠. 비밀의 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을 만듭니다. 말포이 같은 아이들은 순수 혈통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고 헤르미온느 같은 아이들은 자신이 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진실을 찾는 아이들. 헤르미온느는 결심합니다. 직접 말포이에게 물어보자고요. 물론 본인이 직접 물어볼 순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요. 폴리주스 모약.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마법약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과정이 꽤 빠르게 지나가지만 책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거의 한 달이 걸리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헤르미온느의 태도 변화입니다. 1권에서 헤르미온느는 규칙을 어기는 걸 극도로 싫어했죠. 트롤 사건 이후 조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헤르미온느는 스스로 불법 마법약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교수님들을 속이며 재료를 구합니다. 왜일까요? 헤르미온느는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잡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규칙은 때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하죠. 영화에서는 이런 심리적 변화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헤르미온느가 똑똑해서 방법을 찾았다는 식이죠. 하지만 책에서는 명확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머글 출신인 헤르미온느에게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로운 목적이라면 규칙을 어겨도 될까요?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분명히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롤링은 여기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보여줄 뿐이죠.
때로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진실을 찾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헤르미온느가 열심히 폴리주스 묘약을 만드는 동안 해리에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퀴디치 경기 중 블러저가 해리만 노리고 쫓아옵니다. 영화에서 이 장면은 액션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해리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며 블러저를 피하는 장면이 꽤 길고 박진감 있게 나오죠. 관객들은 긴장하면서도 즐깁니다. 책에서도 나름 긴박하게 표현되었지만 초점은 블러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 더 집중하죠. 결국 블러저에 의해 해리의 팔이 부러지고 더 최악인 건 로커트 교수가 해리의 팔을 치료하려다가 아예 팔뼈를 없애버립니다. 해리는 하룻밤 동안 병실에서 고통스럽게 뼈를 다시 자라게 해야 했죠. 그리고 여기서 도비가 다시 나타납니다. 해리포터가 학교에 와버리다니. 해리가 개찰구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도 도비였고 블러저를 이상하게 만든 것도 도비였습니다. 해리포터가 심한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길 바랐다는 도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밀의 방이 다시 열렸기 때문에 해리포터는 집으로 가길 바란다고 힌트를 흘려버립니다. 도비는 해리포터를 영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도비의 보호. 어딘가 삐뚤어져 보이지 않나요? 해리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감금도 폭력도 상관없어 보이거든요. 도비에게 중요한 건 해리의 선택이 아니라 해리의 생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킨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선택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과연 보호일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두 번째 습격이 일어납니다. 콜린 크립이 해리를 좋아해 늘 사진을 찍고 다니던 1학년 학생이 돌처럼 굳어버린 채 발견됩니다. 덤블도어와 맥거너걸도 이야기합니다. 비밀의 방이 정말로 다시 열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비밀의 방은 예전에도 열렸다는 것, 이전에도 누군가 공격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호그와트는 이미 한번 공격당한 적이 있는 학교라는 것이죠. 호그와트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학교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요. 괴물이 된 소년. 학교의 공포가 커지자 로커트 교수가 나섭니다. 자신이 결투클럽을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요. 영화에서 결투클럽 장면은 코믹하게 그려집니다. 로커트가 스네이프에게 당하는 장면이 우스꽝스럽게 나오죠. 하지만 책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더 진지합니다. 로커트는 여전히 쓸모없어요. 하지만 스네이프가 개입하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리는 말포이와 짝이 되죠. 말포이가 뱀을 소환합니다. 영화에서는 금방 지나가지만 책에서는 이 뱀이 학생들을 위협합니다. 저스틴이라는 학생을 공격하려고 하죠. 그때 해리가 뱀에게 말을 겁니다. 그만둬. 뱀이 멈춥니다. 모두가 해리를 쳐다봅니다. 뱀과 대화를 하는 해리. 영화에서 이 장면은 극적으로 연출됩니다. 해리가 파셀통으로 말하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리고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이 클로즈업 되죠. 하지만 책에서 더 중요한 건 해리의 반응입니다. 해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독자들도 모릅니다. 책으로는 뱀의 언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해리는 그냥 뱀한테 공격하지 말라고 했을 뿐인데 왜 모두가 자신을 그렇게 쳐다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설명해줍니다. 파셀통은 매우 드문 능력이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셀마우스는 살라자르 슬레데린과 볼드모트라고요. 해리는 자신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슬레데린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롤링이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정의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될까요? 해리는 파셀통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타고났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해리를 파셀통으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이 부분에 빠르게 넘어가지만 책에서는 이후 며칠 동안 해리가 겪는 고립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학생들이 복도에서 해리를 피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심지어 저스틴이 습격당할 거라며 숨겨놓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그 공포가 누군가를 괴물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해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가진 능력을 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해리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 번째 습격이 일어났습니다. 저스틴, 결투클럽에서 소환된 뱀이 공격하려던 바로 그 학생입니다. 그리고 거의 목 없는 닉, 그리핀도르 유령까지 습격당해 완전히 굳어버렸죠.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공포스럽게 연출됩니다. 얼어붙은 저스틴과 닉이 화면에 나오고 해리가 그 옆에 서 있는 장면이 강조되죠. 하지만 책에서는 장난꾸러기 피브스가 해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 모든 학생들이 해리를 보게 만들죠. 책은 해리가 현장에서 또다시 발견된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습격 때도 이번에도 해리는 항상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리는 파셀마우스예요. 살라자르 슬레데린의 후계자가 파셀마우스일 거란 전설이 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스틴은 학생들이 보기에 해리가 소환된 뱀을 부추겨 공격하려던 학생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해리를 가리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해리는 사람들의 공포가 만들어낸 괴물일까요? 아니면 정말 비밀의 방의 괴물일까요? 차별은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해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자기 자신으로 여겨지는 순간 해리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침내 비밀의 방에 진짜 비밀과 마주하는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의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